세상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전진해야 하고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강우혁입니다. 사방을 떠돌던 상인이죠. 한때는 조정의 자리를 잡았으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실이나 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세계에서는 시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역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단에 의해 권력을 독점하고 더 작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발 밑에 파묻힐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묶여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책략 상인의 세계 한가운데서 외로운 여인 서희를 만났다. 그 여인은 단순한 여관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밀 협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권력 배경은 없지만 늑대들 사이에 설 수 있는 과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지도 나처 많은 동맹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무역 세력인 삼경상단이 그녀를 꽉 막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길이 닫힌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세상에는 연민의 여지가 없고 체스 게임만 있으면 누구나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체스 게임에는 붕괴하는 자도 있고 부상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는 자도 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푸른 산등성이 뒤에 햇빛이 비쳐 잔잔한 한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강우혁은 다시 한번 모생의 길을 방황했다. 음모로 가득 찬 시장을 떠나 상인의 길을 선택하고 행운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닌 지 몇 년이 지났다. 우리는 리에오에서 작은 관료였습니다. 그곳에서 손편지는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명성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훌륭하다면 우리는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관점은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수, 높은 권위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는 우리를 유망한 관료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관청의 큰 문에서 밀려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면 더 값진 것, 즉 금, 부,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영남 해안에서 함경북도 험준한 계곡까지 수많은 육지를 거쳤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법, 협상하는 법,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격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낮은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양의 번잡한 시장에는 교묘한 말 한마디와 약간의 신뢰만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값진 물건을 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쌀과 비단, 인삼을 가득 실은 배들이 있는 낙동 강변의 부두에서 때로는 백은뿐만 아니라 노련한 장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무언의 약속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석진이라는 친구, 아니 오히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망이 금은 대신 잉크로 쌓일 수 있다고 믿는 칠판 꿈을 가진 학자다. 수도를 떠나던 날 석진은 안타까움과 질책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방랑자이고 뿌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절대 확고한 발판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웃기만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발입니다. 석진이 열심히 공부한 날, 언젠가 금판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동안 우리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금은을 벌고 책이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다. 최근 의주 선착장 인근 작은 술집에 들렀을 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한 낯선 상인은 기름이 번쩍인 불빛 속에서 우리 맞은편에 앉아 전란의 치열한 전투를 목격했던 북쪽 북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옛 관청의 폐허 속의 적임자의 손에 들어가면 부귀와 맞바꿀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을 걸고 돌아올 수 없다는 소문도 있다. 그 상인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우리를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인 것 같군요. 라고 그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감히 가치가 없는 물건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우리는 결코 좋은 거래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당시 북부에서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늦가을 무렵 통해에서 짠 수증기 냄새가 났다. 원래 분주하던 원산항은 중국과의 무역 재개 소식이 확산되면서 더욱 붐볐다. 북에서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실은 배들이 정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조선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어 인삼, 은, 기중품을 교환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상인은 물건을 손에 쥐는 것뿐만 아니라 큰 기회를 맞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큰 게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뚱뚱한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돈 많고 힘있는 상인 모임이 삼경상당과 주요 교역로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지방 관리들과 권력자들과도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는 평범한 여관이 아닙니다. 항구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절이 있는 언덕키스괴는 길을 떠돌던 사람들부터 돈 많은 상인들까지 모든 상인들이 들르는 곳이다. 그곳에서 뉴스를 교환하고 파트너를 찾고 때로는 술자리에서 밀리언 셀러레이터도 결정됩니다. 우리가 들어설 때 생선구이와 뜨거운 술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상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섞인다. 우리는 이 카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눈을 한번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백진호 씨. 백진호는 일반 상인이 아니다. 그는 해적이었지만 몇 년 전 검을 들고 손을 씻고 해상 운송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충분한 액수의 돈만 있으면 왕정이나 탈법자들을 위해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관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항로를 포함하여 해상 무역의 모든 경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씨, 얼마 만이죠? 진호는 마주 앉자 10개 웃었다. 당신은 또 사업 얘기를 하려고 나를 찾았나요? 나는 술 한 잔을 따라 그에게로 밀었다. 이번에는 큰 기회예요. 진호씨. 중국과의 무역이 곧 재개될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삼경상단이 이 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안다. 진호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들과 맞서고 싶어요? 나는 정면으로 대적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 진호가 술잔을 내려놓자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말해봐. 우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원산에 곧 도착할 화물이 있지만 삼경상단에 선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비밀 배송이었고 정부조차도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우리는 직접 대결하지 않고도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진호가 씩 웃는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무협. 하지만 우리는 일단 선을 뻗으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수수께끼의 선적, 거대한 무역 세력, 그리고 야심찬 전직 해적들이 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해 가을, 소금기를 띤 동해의 찬바람이 원산 포항 주변의 작은 골목길을 덮쳤다. 해동 거스트하우스 구석진 곳에 앉아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국기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또 다른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여관 주인인 서희. 그녀의 이름은 우리 같은 상인들에게 낯설지 않다. 과격한 상인과 해적 사이에 살고 있는 젊은 미망인은 환불하고 깡패에 있는 피 묻은 사람들까지 살았지만 여전히 이 여관을 지켰다. 마 같은 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협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서희는 어떤 사람도 스쳐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서희가 총애를 당한 관원의 딸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는 상무 수뇌부의 부인이었지만 남편은 삼경상단과의 분쟁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단순한 미망인이 아니라 시장에 숨어있는 세력과 신비한 관계를 맺었다고 속삭이는 사람도 있다. 서희가 테이블마다 걸음을 옮겨놓고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은 가벼우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워 이 여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녀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나는 일부러 술잔을 들었고 눈빛은 무심하다는 듯이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온 사업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소 냉소적이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자세히 관찰한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낯설지 않다고 생각해.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기회를 노리는 방랑자 강우혁. 이번에 뭐하러 왔어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서희는 내 이름을 알아. 놀랍지도 않지만 가볍게 여길 수도 없어요. 중국과의 무역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들으니 우리는 단지
약간의 행운을 찾고 싶을 뿐이다라고 우리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희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눈은 즐거운 듯했다. 삼경상단은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사업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는 엷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틀 안에 특별한 선적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도 언급되고 싶지 않은 선적. 마음이 움직입니다. 진호 씨도 언급했던 같은 정보. 근데 서희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줄이 뭔지 아세요? 서희가 살짝 웃었다.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 것 같아? 그녀는 일어서서 걷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알고 싶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냥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녀가 부엌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보며 의심이 가득 차 있다. 서희는 분명히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다면 그것은 이 선적이 단순히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초승 달빛이 하늘을 찌르며 원산항의 잔잔한 물 위에 희미하게 비쳤다. 배들이 빽빽하게 정박해 있고 돛대가 잔잔한 파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해동 거스트하우스 나무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살짝 끼어든다. 내부에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새벽이 되기 전에 마지막 거래를 속삭이며 술자리에 머뭇거리는 몇 명의 사람들만이 남았다. 석유 램프에서 찰칵거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희가 차를 가져다 준다. 차의 증기는 가볍지만 깊은 향을 가지고 지나간다. 상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주 마시는 싸구려 차가 아니라 높은 산에서 자라는 희귀한 차잎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고급 차이다.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찻잔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이 가볍게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몸짓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느껴진다. 약한 여인의 무심코 손길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거리를 두는 사람의 조심성이다. 사람은 결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지 않는다. 우리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 붙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주전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눈빛을 흔들지 않았다. 는 판매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재미있어요. 후원이 없지만 여전히 함정으로 가득 찬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외로운 여성.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을 줄 알기 때문이다. 재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찻잔을 흔들어서 향기가 퍼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곳이 더 큰 교역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상인뿐만 아니라 권력자도 가고 싶은 곳. 서희는 살짝 웃었지만 눈에는 날카로움이 빛났다. 당신의 상인은 항상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하기 싫거나 해야 할 이유를 아직 못 찾았어요. 서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잔에 차를 더 따르고 천천히 입술에 갖다 대며 산만한 눈빛으로 달 그림자가 드리워진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를 냈다. 삼경상단이나 현청 관리들 같은 놈들이 나 같은 여인이 사업을 확장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 조용히 해. 그녀의 말이 맞아요. 해동 게스트하우스가 영향력을 넓히면 분명 누군가가 찾아와 어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서희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쉽게 굴복하는 타입도 아닐 것이다. 그럼 제가 처리하죠. 우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서희가 나를 보고 있자 눈이 번쩍 뜨였다. 놀라움도 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무엇을 걸고 있어요? 강우혁 씨. 나는 웃는다. 나는 내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값진 기회만 선택한다. 서희는 침묵을 지킨 다음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한 박자, 두 박자. 뭔가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뱃전의 파도가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와 오래된 나무 벽을 통과하는 바람 소리가 섞여 있다. 그 순간 우리는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고요하게 가라앉았고 단지 몇 병의 술에 취한 손님들이 테이블에 쓰러졌고 낡은 나무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시타는 소리를 내며 좁은 공간으로 스며들었다. 나무 탁자 위에 기름 램프가 깜박거리고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산들 바람에 따라 춤을 춘다. 거기 앉아서 느긋하게 찻잔을 즐기지만 서희의 대담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남는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협조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지켜줄 남자가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스럽지도 냉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확실한 단언일 뿐이었죠. 마치 그녀의 생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처럼 노련한 장사꾼은 이 기만적인 세상에서 스스로 버티고 서려는 자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도발적인 기분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너무 이별나 우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눈은 추파를 감추지 않았다. 외로운 여인이 밖에 있는 늑대들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혹한 진실일 뿐입니다. 삼경상단 놈들은 탐욕스런 상인일 뿐 아니라 권력도 있고 관료와도 관계도 있고 감히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파묻을 수 있는 술책도 있다. 그러나 서희는 평온한 표정, 물결 없는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 옷 가장자리를 살짝 쓰다듬는 손, 다소 불안한 차분한 모습을 지녔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들이키자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나는 조용하고 의심이 많다. 그 말은 과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어조에는 이미 체스 전에 본 사람의 확실성이 있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손을 탁자에 대고 있으면 눈이 더 날카로워진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서희는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삼경상단이 왜 중국과의 교역로를 통제하는지 아세요?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그들은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관계자와 관계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들은 은으로 길을 터줄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을 낮추거나 소규모 상인들에게 의존하도록 강요하거나 심지어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해적들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더러운 수법에도 손을 댈 준비가 되어 있다. 서희가 손에 찻잔을 가볍게 흔들자 눈빛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가 항상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들의 하급 상인들 중 일부가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희는 계속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운송장에서 얻은 은하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강요당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이 더 멀리 밀려난다면 아무도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거야. 서희를 쳐다보면 그녀가 여관을 운영할 줄만 아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함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틈새를 샅샅이 파악하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날 거절한 거군요. 라고 우리는 천천히 말했다. 너만의 방식이 있었으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서희는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잔에 차를 따랐다. 협력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우혁, 당신이 이 체스에 들어가고 싶다면 당신은 때때로 강자가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에 찻잔을 쥐어쥐면 눈앞에는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이망이 아니라 먹이에 목을 물어뜯을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늙은 여우 같은 느낌이 든다. 문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름 램프를 흔들며 나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동반하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통해 겨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원산항은 본래의 분주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무역선들이 덜 나타나며 불길이 타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썰렁한 분위기이다. 예상대로 삼경상단이 나섰다. 그들은 즉시 폭력이나 더러운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고 단지로 가는 모든 공급원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상품도 없고 좋은 술도 없고 양질의 살도 없고 점점 손님도 적어져요. 여가는 공급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고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해동 거스트하우스로 돌아갔을 때 술자리에서 협상하는 상인들의 떠들썩한 장면은 더 이상 없었고 마지막 한 푼씩 도박을 하는 불황자도 없었다. 묘한 허전함만 남았다. 서희는 상품 목록을 손에 들고 카운터 뒤에 앉아 적잖은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통은 가득 찬 선반에 놓인 술병들은 이제 몇 개의 병만 남아있다. 부엌 연기의 냄새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 여간 손님을 머물게 했던 음식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다가가서 카운터 바로 앞에 서자
그녀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필요해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마치 우리가 주변 공기의 일부인 것처럼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아니라고 그녀는 우리를 불쾌하게 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본다. 서희야, 지고 있어. 이번에는 그녀가 멈췄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자 검은 눈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그 말들은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한다. 기권자의 말도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의 말도 아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된 사람의 것이다. 만약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 만큼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팔짱을 낀 채 서희를 돌려보았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서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항구가 내다보였다. 여기서 어둠 속에 정박해 있는 배들과 갑판 위의 산말적인 등불들이 마치 밤중에 약한 불덩이처럼 보였다. 가장 위험한 짐승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그녀는 마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고플 때 아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무슨 뜻이야? 서희는 돌아서면서 눈빛이 달빛 아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우리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기 위해 우리 상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단 한 가지 길에 의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탁 트인 문에서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카운터 위에 등잔불을 흔들었다. 우리는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보통 상인이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녀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쉽게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가지고 해동 게스트하우스의 각 나무 문틈에 모직물을 자른다. 카운터의 기름 램프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바닥에 길게 인쇄된 그림자가 끝없는 대결처럼 겹쳐진다.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서희의 고집 때문에 몸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상품도 숙박객도 없는 이곳은 조만간 삼경상단의 압력으로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녀가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삶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완고하게 거절했다. 내 안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솟았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 같은 고집불통인 세상엔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울려 퍼졌고 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서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폭풍 전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위험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필요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했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깨달았다. 처음으로 우리는 이 여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사기꾼, 욕심쟁이, 겁쟁이, 그리고 항상 위선적인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서희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은 적대적이다. 긴장감이 공간을 뒤덮었고 배경에는 석유 램프에서 불이 딸깍거리는 소리만 있었다. 우리는 서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녀는 우리가 아직 짐작하지 못한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기나 칼이 없어도 두 사람 사이에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 이 완고함을 후회해야 한다면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등을 돌렸으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서희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강우혁. 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는 영원히 착한 아이일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함으로써 이기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 스스로 지고 싶다. 우리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서희 같은 여자. 진짜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달도 없었고 원산항 부두에는 등불만 흩날렸다. 공기는 차가운 바다 증기를 동반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잿더미와 파괴, 강박적인 냄새인 연기 냄새를 풍긴다. 서희의 고집으로 떠나려다가 해동 거스트하우스 뒤편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빠르게 모든 것을 삼키고 항구의 한 모퉁이를 비추며 흩어져 달아나는 그림자를 비추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 불에 갈라지는 나무 소리, 타는 물건 냄새와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였다. 우리는 달려들었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희의 창고는 완전히 전소되었다.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그녀의 남은 것을 파괴하고 이제 잿더미만 남았다. 주변 군중은 아직 모두 흩어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감히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아무도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유력자들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희가 잔해 속에 서서 울음소리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본다. 깊고 차가운 그녀의 두 눈에 남은 불꽃만이 비쳤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치마 양쪽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조이고 있던 손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죠. 아직도 스스로 그들에게 맞서고 싶나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발밑에 있는 잿더미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어깨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것 때문에 약간 떨렸다.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노, 상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내가 졌어. 여전히 반응이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들은 것을 압니다. 이 창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자부심이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며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녀가 해동 거스트하우스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자,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희는 쉽게 무너지는 타입이 아닙니다.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실제로 반격하기 시작한 순간일 것입니다. 화재 후 뉴스는 해동 거스트하우스의 창고를 태워버린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다.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너무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다. 원산에서는 약자는 분쇄되고 강자는 계속 지배한다는 이 세상의 규칙을 누구나 이해한다. 삼경상당 같은 권력자는 협박 한마디면 온 도시를 침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서희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시간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상품도 없고 투숙객도 없고 공허한 여관 주인이라는 이름만 남았다. 해동 거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은 명예나 자부심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역도 필요하고 공급도 필요하고 살 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산을 떠나 남은 자금을 가지고 삼경상단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번화한 평양으로 향했다. 이 도시에는 시장이 영원히 한 그룹의 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현명한 상인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바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해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원산을 장악했지만 평양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 집단에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은 손을 대지 않는 교역소를 중개할 곳이 필요합니다. 협상, 설득, 교환이 일주일 걸린다.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끈기 있습니다. 결국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새로운 화물 노선에 가 필요하지만 삼경상단을 거치지 않는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이런 도박에 걸었습니다. 원산으로 돌아갔을 때는 초겨울이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지붕을 얇은 흰색 층으로 덮었습니다. 화재 후에도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를 풍기는 해동 게스트하우스에 입장합니다. 카운터 뒤에 앉는 서희는 여전히 과묵한 모습이었지만 막상 나를 보자 처음으로 그 눈동자가 멀어지려 하지 않았다. 나한테 뭘 원해? 그녀는 목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냐고 물었다. 우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서희는 비웃음인지 감격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녀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원산 일대에 첫눈이 내린 날은 결국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르는 줄 알았다. 평양에서부터 상업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힘들지만 최소한 해동 거스트하우스는 살 길을 갖게 해주었다. 화물은 악의적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정박했다. 투숙객들은 돌아오기 시작해 뉴스, 거래 등을 챙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희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삼경상단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의 우두머리인 김철석이 몸소 우리를 찾아왔다. 회의는 원산의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찻집에서 열렸다. 공개 초대가 아니라 한밤중에 작은 종이에 날카로운 필치로 쓴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강우혁, 말할 시간이다. 우리가 찻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 계산이 풍부한 좁은 눈동자, 40대 남자. 김철석은 대단한 칼로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사람을 쓸 줄 아는 타입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협상에 실패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 한 잔만 따랐다. 철석은 엷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와 협력한 것은 당신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강우혁. 나는 놀라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그가 즉시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기로 선택했는지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그래요, 너 같은 놈이 내가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경 써. 철석이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목재에 부딪히는 도자기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열심히 만든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고 미소가 희미해졌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고 순종자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우리는 그가 사냥감을 쉽게 풀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번 만남을 공허하게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동맹국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감히 그와 맞설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전쟁을 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 겨울, 왕정이 중국과의 무역로를 누가 통제할지 결정하기 위해 큰 회의를 열 준비가 된 한양의 지붕을 눈이 하얗게 덮었다. 원산포에서 도성까지 긴장의 기운이 감돌았다. 크고 작은 모든 상인들은 이 마지막 카드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누가 조정의 승인을 얻으면 그는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 서의도 이해합니다. 지면 다 끝납니다. 해동 거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오는 화물 노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지키려던 자유도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삼경상단은 계속 통치할 것이고 서희 같은 자들은 영원히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회의 3일 전에 한양에 도착했는데 도성이 눈 속에 잠겨 있었다. 종로 시장 주변의 거리는 여전히 붐비지만 상인들의 대화는 모두 김철석 누구나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돈이 있고 고위 관리와 관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쟁자를 제거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조정의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많은 속셈을 담고 있었다. 고급 의복을 입은 김철석은 정각 한가운데 서서 고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는 삼경상단이 무역로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만들어냈고 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었다. 그가 나에게로 돌아설 때쯤이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그가 매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왕정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매를 살짝 조이는 서희의 모습은 언뜻 보였지만 차분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정을 건너 불법적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눈빛은 나를 스쳐 지나다가 서희에 멈췄다. 공식 면허가 없지만 평양에서 임의로 항로를 개설한 여성. 범에 따라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전기의 관리들로부터 몇 번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일부는 끄덕이고 일부는 회의적인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다. 서희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한 듯 눈이 어두워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김철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신은 조정에 심사숙고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을 건의합니다. 그는 이미 덫을 놓았다. 왕정이 이 고소를 받아들이면 서희뿐 아니라 우리마저 게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편지를 꺼내 들고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김철석,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멈췄다. 군중도 조용했다. 나는 편지를 회의 주재관에게 바쳤다. 이것은 김철석이 소상인들에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반치적 뇌물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동안 그는 궁정의 은의 일부를 훔쳤습니다. 전기의 공기는 즉시 변한다. 관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서로에게 속삭였다. 김철석은 창백했지만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넌 내가 지어낸 거야. 나는 미소 짓는다. 만약 우리가 날조 한다면 궁정은 최근의 선적 장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주재관은 근위병에게 편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김철석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손이 주먹으로 재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편지가 확인되자 황실 관리들의 안색이 변했다. 큰 벼슬아치 한 사람이 일어서서 김철석, 무슨 변명할 것 없니? 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삼경상단의 세력도 흔들렸다. 그는 은과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조정은 여전히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잊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김철석은 탄핵되었다. 삼경상단은 세력을 잃었다. 중국과의 무역 루트는 감히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는 분노로 포효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군인들에게 압송될 때 우리는 서희를 힐끗 쳐다본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지만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마지막 판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한양에 있는 지붕에는 여전히 눈이 약하게 내렸다. 권력 투쟁의 모든 자취는 큰 불길에 휩싸인 후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김철석이 탄핵되고 삼경상단이 확고한 발판을 이루면서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권력 공백을 두고 다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서희뿐이야. 그녀가 종로시장 인근 돌다리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상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색의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다리 밑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눈빛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어떤 먼 생각을 쫓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옆으로 걸어나갔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서희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웃었다. 내 길을 계속 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가 성취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게 해줘. 서희가 돌아봐요. 처음으로 더 이상 방비도 더 이상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고려하듯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진정되었고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톨이의 눈이 아니라 혼자 걸을 필요가 없는 길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을 이어나갑니다. 두 명의 여행자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여행자가 함께 큰 체스를 두는 것과 같죠. 세상은 끝나지 않고 게임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한양의 지붕마다 봄바람이 새어 들어갈 자리를 양보했다. 눈이 붐비는 거리에 서서히 녹아들고 북쪽에서 온 상선들이 다시 정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장은 끊임없는 흐름이며 멈추는 자는 빠르게 휩쓸린다고 말한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삼경상단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권력은 실제로 사라진 적이 없다.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갈 뿐이다. 김철석이 축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즉시 그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그의 세력을 두려워했던 부자 상인들, 왕실의 관리들, 심지어 이전에 그의 세력을 두려워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와 서희를 동맹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본다. 서희도 그걸 잘 알아요. 그녀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침착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패를 항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큰 도박을 함께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한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길은 다르다. 시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두 사람이다. 어떤 날은 평양 여행에서 얻은 인맥을 이용하여 교역로를 넓히기도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서희가 먼저 묵묵히 협상을 해서 더 좋은 거래를 한 것 같다. 때가 있다.
우리는 그녀가 가격을 매기기 전에 조용히 희귀한 상품을 다시 샀지만 불과 며칠 후에 그녀가 더 나은 가격의 다른 상품을 곧 발견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에게 도전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을 방황했고 진정으로 우리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가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 하나의 규칙, 즉 강자가 약자를 삼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희와 함께 걸으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승자가 필요하지 않은 전투가 있고 점유에 기초하지 않는 관계도 있고 혼자서는 갈 필요가 없는 길도 있다. 그래서 우리 강우혁은 한때 한시도 쉬지 않고 방황하던 사람이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닌 내 길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는 혼자 걷지 않았던 길이었죠.